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에 관해서 길지 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미래보고서 2045에 따르면요, 인간의 지능을 인공지능이 뛰어넘는 시기를 2045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약 25년 정도 남았죠.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10살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25년 남았으니까 애가 35이 될 때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빠르기도 하고 지금으로부터 보면 좀 늦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는 아니지만 사회에 진출했을 때 맞닥뜨릴 확률이 큰 그때 시절인 거죠. 여기 세계 미래보고서 2045는 이제 UN 미래보고서 시리즈고요. 단순 반복 업무, 그 다음에 숫자로 된 정보를 처리하는 일, 그런 일들은 이제 없어질 거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성, 상상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상호작용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인간이 아직도 유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은 더욱 그런 것들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것들을 인간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니엘 핑크라는 미래학자입니다. 이 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이 6가지 역량을 제시를 합니다. 자, 미래 사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수학을 잘하고 그런 것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을 찾고 관찰하는 디자인 능력. 자,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 시각적인 디자인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문제점을 찾고 이 문제를 어떤 그 인간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감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첫 번째로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심포니라고 되어 있는 거죠. 뭐냐면 단순히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화가 필요한 거죠. 네. 그 현 시대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능력은 분석이 아니라 통합이에요. 그래서 이 분석적인 능력들, 자료를 보고 통계를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합하고 융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계에서는 스팀이라는 융합교육으로 많이 이걸 풀어내고 있죠. 자, 세 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입니다. 논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 차별화가 필요한데요. 다른 동료들의 그 뭔가 마음을 상하게 한다거나 어떤 힘들게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유대를 강화하고요. 다른 이를 배려하는 정신을 갖춰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감 능력을 통해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 라는 게 바로 세 번째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스토리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제 진지한 시대로는 끝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단순히 주장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걸로만은 안 됩니다. 스토리를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적으로 인간한테 설득이나 의사소통, 자기이해 등이요, 그 훌륭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밑받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주장 말고 스토리텔링, 자기 이야기를 잘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플레이입니다. 플레이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뭔가 이 플레이의 의미로서도 똑같은데요. 뭔가 웃음, 명랑한 마음, 게임, 유머, 건강, 이런 게 이제 사회적 성공으로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션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 내가 여기 상대방을 이겨야지라는 것도 맞지만 내가 여기까지 성취를 해야지, 내가 꼭 해내야지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의미입니다. 숨겨진 단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미닝이라고 되어 있죠. 어떠한 목적의식, 초월적인 가치, 정신적인 만족감 같은 의미 부여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거 되게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다양한 능력들이 있겠지만 인성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이 6가지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공지능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실제적인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아이가 미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공지능과 대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인공지능과 협업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 잘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AI는, 그리고 앞으로 한 근 3, 40년간의 AI는 어떤 형태냐면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고, 예전에 체스 인공지능이 체스 챔피언을 이겼을지라도 그 인공지능은 체스만 둘 수 있고 그 인공지능은 바둑만 둘 수 있어요. 이 인공지능이 와서 물건도 옮기고 친구 감정도 케어하고 친구랑 축구도 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AI는 나보다 한 가지는 확실히 잘합니다. 어? 이 로봇이 나보다 분명 무거운 것을 들 거고, 저 로봇이 나보다 분명 계산을 잘할 거고, 저 로봇은 나보다 사람 말을 더 잘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인간만큼 범용적인 기능을 가진 가진 로봇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뭐 모든 분야에서 뛰어날지 못할지라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인간이 이 AI와 협력하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 제가 보여드렸던 IBM 왓슨, 그 암 진단하는 인공지능도요. 인간이 약 80 몇 프로, 뭐 로봇이 왓슨이 한 90%지만 같이 협업했을 때 98%의 확률로 암을 진단한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렇게 협업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자, 이 협업을 하는 걸 제가 총 4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직업과 인공지능입니다. 내가 어떤 하는 일에, 내가 어떤 뭐 제가 교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격리를 한다거나 사무적인 일을 할 때도 내 일에 인공지능을 가져와서 내가 활용을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내 전문 분야에 인공지능을 조금 가져오는 사용자의 역할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직업이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앞에 한번 나와볼게요. 인공지능을 조금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전문 분야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전문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변호사예요. 내가 변호사에서 그냥 내가 판례 검색하고 뭐 문서 작성해주는 걸 쓰면은 첫 번째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내가 인공지능 변호사 서비스를 개업해요. 나는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인공지능도 잘 알아, 법도 잘 알아. 그러면 난 인공지능 변호사 서비스를 개업하겠어 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해당 전문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시키는 도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도 잘 알아야 되고 자기 전문 분야도 있어야 되겠죠. 정말 융합적인 인재가 되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이걸 하는 사람은 굉장한 어떤 사회적 명성을 얻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은 이 수학과 과학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컴퓨터보다 수학과 과학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심지어 인공지능을 하실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인공지능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좋은 대학교에 가서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뭐 요즘에 보시면 그 이공계에서 그 의대가 아직은 1등이고요. 그 밑에 바로 컴퓨터공학과가 있어요. 예전에 한 90년대 그랬었는데 컴퓨터공학과가 쭉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2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그래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인공지능 유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인공지능을 유통한다는 게 이제 뭐 인공지능 자체를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법을 만들 때 인공지능 관련 법을 만든다던가, 뭐 철학적인 어떤 사상을 만들 때 인공지능에 관련된 철학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모두 지칭을 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자기 분야가 확실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4가지로 나눠봤고요.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모든 분야에서. 적어도 첫 번째 이 직업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사용하게 될 거고요. 아니면 4번째 여기에 대부분이 포함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인공지능을 잘 알면, 많이 알면 이 2번째와 3번째에 들어가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죠. 네. 인공지능학자 그 제이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기계는 특정 업무를 대신할 뿐이지 노동자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 맡은 업무를 모든 거를 이제 기계가 수행할 수 있으면 당신은 직업을 잃는 거야. 하지만 당신의 맡은 일의 일부만 기계가 대체를 하면 당신의 생산성은 앞으로 엄청나게 현저하게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인공지능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이 이야기가요,
앞으로 40년, 3, 40년은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약 20년 정도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건 이미 거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너무 구태의연할 수도 있지만요, 인성, 정서, 적응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은 변화가 당연한 시기예요. 예전에는 내가 기술을 하나 배우면요, 그 기술을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 기술로.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기술이 나오면 새로 배워서 써야 되고, 또 나오면 새로 배워서 써야 되고, 새로 계속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너무 당연한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기술을 배우는 능력, 기술을 배우는 태도,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능력, 이게 사람들이랑 지내는 능력,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인성에는 자기 효능감, 정서적 독립성, 긍정적인 기여하는 것, 예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정서에는 행복한 감정, 그리고 사물을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만족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적응이란 거는 변화가 당연한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계산과 정답에서 벗어나 창의력, 창의성, 적응력, 소통, 자기학습, 열린 생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이거 너무 우리가 귀에 박히게 들은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어 교육, 번역 서비스 나오니까 안 해요? 영어 할 줄 몰라도 되나요? 아니요, 해야 되죠. 왜냐면요, 영어 교육은 사고의 틀이거든요. 말은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사고예요. 우리랑 다른 어순을 가지는 영어, 그리고 그 민족들의 사고의 틀, 이 사고의 틀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번역 서비스가 진짜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과 나의 단절된 그게 있어요. 번역 서비스로는. 그것도 허물고, 그 다음에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점을 다르게 보고 우리가 창의성, 적응력, 소통 이런 거 이미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창의성 이런 것들을 키워주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필요한 것 중 하나, AI를 읽고 쓰는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 AI를 개발하고 내 산업에 도입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 AI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어떠한 일을 하는 AI가 있으면 이 AI가 어떻게 이루어졌구나,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교육부, 학교에서도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과목들도 계속 생기고 있고요. 지금 이 학생들 지금 6학년 친구들은 이제 올라가서 하겠지만, 당장 지금 3학년, 4학년 친구들은 초등학교가 졸업하기 전에 AI에 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이제 사회적 자본인데, 그 예전에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사회학과인 그 제임스 콜먼 교수라는 사람이 1960년대 의회에 보고한 교육기회 균등에 대한 보고서인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되게 큰 충격이었는데, 이때 보고서가 무슨 내용이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력을 결정하는 거는 학급당 학생 수, 교과 과정, 교사의 능력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장 성과를 결정짓는 게 뭐였나 봤더니 바로 그 사회적 자본이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이 뭐냐? 학생의 가정 환경, 그리고 친한 그부의 가정 환경 두 가지였어요. 너무 충격적인 결과죠. 내 가정 환경과 내 친구의 가정 환경, 그러니까 내 친구의 가정 환경은 이제 통계적인 의미로 이제 뺄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나의 가정 환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 환경이라는 게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뭐냐면 대화 시간, 그 다음에 양육 태도, 학생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부모님이 말을 하는 어떤 반응, 이런 게 바로 자본이고 그 가정 환경이었다는 거죠. 인적 자본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부모와 자녀 간의 밀접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요, 어떤 지적이고 정서적인 발달에 매우 영향을 준다는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학교 교육이기도 하지만 가정 환경 그리고 가정 교육 태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우리 학생들한테 인성과 정서와 적응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는 학교에서도 계속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의 칭찬, 그리고 학생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 그리고 허용적인 태도, 그 다음에 뭐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 네,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해야 될 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것들 제가 조금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IT, 자, 정보기술 엄청 유명하고요. 중요하고요. 현재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개념인데요. 이제 유비쿼터스 IoT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는 다른 분야의 산업 발달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고요. 뭐 컴퓨터 기술, 통신망 기술, 반도체 기술, 바이오 컴퓨팅, 신체 내장형 컴퓨팅 이런 것들이에요. 뭐 잘 모르는 분야, 저도 많이 모르는데 이런 분야가 들리면 유망한 거구나, 우리 아이들이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나노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나노미터 단위, 그러니까 되게 작은 단위에서 물질을 조작하고 기계를 만드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막 신물질 만들고 신소재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자나 재료, 통신, 기계, 의학, 농업, 에너지, 환경, 국가 안보 이런 데 다 쓰여요. 그래서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큰 기술이죠. 매우 유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이오 테크놀로지인데요. 그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생체나 물질 또는 그 생물학적 시스템을 이용해서 산업적으로 좀 유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이에요. 우리 몸은요, 우주만큼이나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 바이오 기술이 이제 그 일부분이 되는 거죠. 유전공학, 단백질공학, 세포공학, 생물, 신약, 뇌과학, 유전자 치료, 생물체, 바이오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에 관련 회사 주가 막 엄청 올라가잖아요. 엄청 유망합니다. 자, 네 번째는 C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컬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가상현실을 만드는 뭐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것들, 그리고 뭐 인문사회학, 디자인, 예술, 뭐 지식과 경험을 포함한 그런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기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하는 거, 가상현실 뭐 제작, 인공지능 응용기술 제작, 문화를 복원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왜 우리 블랙팬서가 흑인 분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해석들이 있잖아요. 어떤 문화적인 그런 갈증, 예를 들면 뭐 백인들은 되게 막 십자군 전쟁도 막 엄청 그런 문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양인들은 오리엔탈리즘 막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과거의 뿌리에 관한 그런 갈증들을 해결해주는,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았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 컬처라는 것도 앞으로 되게 유망하다, 뭐 계속 유망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환경 기술인데요. 이제 환경 오염을 이제 저감 예방 보건 뭐 이런 것들인데요. 뭐 청정 에너지, 뭐 해양 환경 기술, 뭐 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유망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대학생들, 지금 앞으로 창업하실 분들, 뭐 그린 뉴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우주항공 기술인데요. 지금 이제 뭐 곧 누구나 우주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죽기 전에 열릴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위성체, 발사체, 항공기, 뭐 그거와 더불어서 반도체, 컴퓨터 소재, 위성 설계, 그런 발사체 운영, 추진 기술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우주 환경 기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됐다면 뭐 로봇 기술. 뭐 전에 거랑 좀 이렇게 복합적이긴 한데요. 로봇 기술을 따로 빼서 로봇도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이야말로 이제 인공지능의 결정체니까요. 이 모든 분야에 앞으로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분야들을 하시되 인공지능에 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라. 관련 교육 기회가 있으면 항상 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면 이제 뭐 학교 차원은 아니고 교육부 차원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벌써 5년 전이고 이제 새로운 교육 과정이 이제 나오기를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이미 6가지 역량으로 정했던 게 자기관리 역량,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이렇게 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과 좀 비슷하죠. 음. 그 인성, 뭐 정서 이런 것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 사고하고 의사소통하고 공동체와 같이 지내고 예술적인 감각을 함양하고 그쵸? 자 이미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있고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계속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학교에서 또 이런 것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문제를 그러니까 그냥 학생들이 이제 단순히 문제 풀이 역량 이런 거를 늘리기 위해 다니는 곳들보다 학교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 길죠. 뭐 이제 네, 좀 긴데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학생들과 체험할 수 있는 학부모 연수를 들으셨으니까 우리 아이들과 그냥 간단히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것들만 뭐 짧게 한 5분 이내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슬쩍 한번 보시고요. 그냥 재미있겠다 싶은 사이트가 하나 있으시면 그냥 그 학생분들이랑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잠깐 5분 동안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 사이트,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교육에 많이 쓰시는 사이트예요. 이 티치에블 머신이라는 곳에서는요, 인공지능 학습을 지원을 합니다. 자, 제가 같이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티처블 머신이라고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요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학습시킬 수 있는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자, 제가 웹캠을 지금 써고 있어서 안 되는데 잠시만 웹캠을 끄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이미지를 이렇게 인식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평소에 어떠한 제가 인식시키고 싶은 사물을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페이스라고 하고 두 번째, 예를 들면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한번 사진을 두 번째에서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마스크를 쓴 사진을 이렇게 자, 이렇게 다양하게 인공지능에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학습을 시켜봅니다. 뭐 대략 둘 다 뭐 몇십 개 이상의 사진들이 모이면요 이렇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시간이 좀 지나고요 학습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보다 많은 수의 학습을 시켰는데 이걸 조금만 줄여서 학습을 시키면 금방 완료가 됩니다. 네. 네, 이게 완료가 되면요. 이제 여기에 뭐 학습 반복 속도, 뭐 한 번 학습하는데 크기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지만 이런 것들 빼고 그냥 이것만 체험해 보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마스크 쓰고 있는 게 100%로 나오죠. 제가 아까 말했지만 넌 마스크 썼어. 페이스야. 그게 아니라 마스크 썼을 확률이 100%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페이스의 확률이 100%죠. 자, 한번 중간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약간 슬랑말랑.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네. 이렇게 그 복잡한 코딩이 아니라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잠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더 많이 교육을 시도하기도 하세요. 이제 여기서 코딩이나 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 코딩을 통해서 이 모델을 실제로 써서 서비스를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는 오토드로라는 곳입니다. 내가 어떠한 그림을 그리면 이 친구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그림과 가장 유사한지를 찾아주는 곳이죠. 그래서 오토드로우닷컴에 들어가시면 내가 만약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자, 뭘 그릴 것 같은가요? 하면 벌써 자전거가 뜨죠. 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아까 비슷하게 그리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안경이 먼저 뜨죠. 자,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미술 같은데 학생이 그림 그리는 걸 좀 어려워할 때 이런 거를 그냥 활용하기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퀵드로우는 인공지능과 내가 대화형으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소방차를 뭔지 알 것 같아요. 동그라미 또는 외양간 또는 드럼 또는 쏟다 또는 트럭. 뭔지 알 것 같아요. 기차. 이제 알겠어요. 자, 소방차 이렇게 하니까 소방차가 됐죠. 네,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텐트. 이제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랑 대화형으로 하나씩 해볼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거는요, 이제 뭐 자동으로 채색해 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단점이 일본어로 돼 있어가지고 영어나 아니면 일본어밖에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제가 아까 색칠 공부를 해가지고 그림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거나 하나 제가 다운로드 받고요. 네. 자, 이걸 다운로드 받고 이 친구한테 명령을 하면 자동으로 페인팅을 해서 줍니다. 네. 학생들이랑 혹시 채색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채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어떤 이런 이제 색깔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색깔이 좀 변형돼서 나오는 아주 좋은 도구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원리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제 플레이 엔트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데요. 여기 플레이 엔트리에 이미 인공지능 모듈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인공지능 모듈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네,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다뤄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소개해 드릴 곳은 최근에 뜨고 있는 곳으로 엠블록이라는 건데, 그 엔트리랑 비슷한 것 중에 스크래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크래치와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클릭하면 뭐 카메라가 떠서 제 나의 인식 결과를 확인해 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카메라를 쓰고 있어서 안 되는데, 그 아까 티처블 머신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인식해서 한 거를 쓰고 그걸 프로그래밍과 연결시켜서 해볼 수도 있는 고학년 정도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좀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것도 알려드리고자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야 되냐라고 했을 때 뭔가 새로운 거는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런 거를 할 때 되게 가졌던 불안함 있잖아요. 내가 이 아이한테 창의성 교육을 하고 뭐 수학 교육을 안 시켜도 되는 건가? 물론 수학 교육 시키셔야겠지만, 그러니까 기본 정도의 수학 교육을 하고 그냥 창의성 교육, 어떤 인성 교육만 더 해도 되는 건가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는 그 불안감을 떨치시고 다른 학생들이 하는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따라가실 때 창의성, 허용적인 그런 태도, 긍정적인 생각, 뭐 행복, 만족도, 이런 거에 집중을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마음에 제가 조금 더 안심이 되도록 도움을 드렸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두 개로 나눠달라고 할 건데 끝까지 들으셨을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학부모 연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내용,
인공지능에 대한 조금 더 심화되고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같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주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가정과 뭐 여러분들 주위에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